자, 이제 남은 시간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13년 만에 최저치다. CRB 지수가 200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이것이 먼 나라 얘기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얘기, 우리 시장의 영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심도 깊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통해서는 오랜만에 선생님 뵙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중국발 수요가 좀 둔화되면서 원인을 많이 꼽습니다. 이렇게 된 중국발 수요가 줄어드는 원인부터 한번 그러면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중국은 전 세계 무역량의 10%를 차지하는데요. 특히 자원 분야에서는 석유는 11%, 그리고 주요 상품들 같은 경우는 40에서 70%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중국의 상품 수요가 최근 들어와서 무서울 정도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건축 자재와 관련된 구리나 철광, 아연, 주석 같은 경우에는 무려 올해 들어와서 4% 정도 줄었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세계 화물 무역량이 0.4%포인트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를 줬는데요. 이 때문에 BDI 지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또한 이와 관련해가지고 중국은 공급 과잉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생산이 지금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이 잉여 물량이 세계의 경제, 특히 밀어내기 수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한 50%를 차지하는데요. 생산 능력은 한 11억 톤 정도가 됩니다. 수급 갭이 무려 4억 톤 정도에 달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덤핑 수출이 지금 횡행하면서 건축용 연료 코일 가격은 톤당 30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또한 중국이 주요 수요처인 니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용도는 스테인리스 쪽에 쓰이고요. 또 아연이나 주석 같은 경우에도 현재 6년에서 한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런 중국발 소재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중국의 경기 하락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성장률 둔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한 중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막대한 물량의 건축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세계 물가의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악화들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달까지 강제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5%나 증가했고요. 알루미늄 제품 수출도 1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아르셀로미탈 그리고 US 스틸 같은 경우에도 실적 악화를 면치를 못했는데요. 1980년대였죠. 미국이 철강 산업이 사형화됐던 주요 원인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술 개발이라든지 설비 투자를 등한시하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이 몰락했던 원인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인적 경쟁력을 강화를 좀 등한시한다든지 그리고 생산 시설을 재편하는 과정을 우리가 등한시했을 경우에 미국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점은 참조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선제적인 대응은 아니더라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벌써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중국에서 상황이 좀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지다 보면 중국이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대책이 나올까라는 시장의 기대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궁금증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여력이 남아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액션에 들어갔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를 시켰고요. 또한 가격 변동폭을 20%로 확대시켰습니다.
이는 중국이 공급 과잉 생산과 관련해서 석유 화학이라든지 철강, 비철금속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가격의 시장화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보여주고요. 공급 과잉 기업들이 구조조정 안 하면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그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유나 비철금속, 건축 같은 그 자재 같은 경우에는 수급 균형을 맞추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구조조정하는 기업들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지금 봉착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단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이들 기업의 자금을 좀 지원해주고 또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이 아무래도 신용 위험에 따라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중기 대출 제도라든지 장기 담보 보완 대출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 툴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이런 그 신용 위험을 좀 막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과 연결해 본다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데 만약에 중국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정책 수단을 내놓는다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의 중국에서 이슈라고 한다면 위안화의 SDR 편입 소식인데요. 이제 사실 이게 어떤 세계 통화 시장에서 그러면 위안화가 검증이 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중국에서 이제 자금 유출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조 5천억 그 달러가 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10배고요. 일본의 3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의 그 상당 부분은 자국 자본에서 형성된 겁니다. 이 때문에 외부의 그 신용 위험이 있더라도 급속도로 나가지를 않는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의 65%는 외국 자본에 의해서 축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중국에서 많은 자금들이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환과 관련된 감시 제도를 둔다든지 그리고 비리 단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 소비나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외자 유입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개선되지를 못하는 점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역시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런 SDR 얘기 하나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이 된다면 중국 증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아무래도 중국 쪽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MSCI 지수가 내년 6월 달에 재조정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SDR 통화에 들어간다면은 신용 등급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국제화 관련해서 그 MSCI 그 기준 조건에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그 A 증시가 5% 정도 신흥국 증시에 포함이 되면은 최소 12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 유입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이 성강통에 의해서 대만 증시와 그 상하이 증시 간의 교차 거래인 후타이 통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당일 거래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은 앞으로 MSCI 지수 중에서 신흥국 시장뿐만 아니라 MSCI 아태 지수 그리고 MSCI 글로벌 지수의 3대 지수에 모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투자 비중이 7%까지만 높아진다면 최소 141조 원 그리고 많게는 212조 원 정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부정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위엔화의 그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그 정책이 있으면 단기적인 그 자금들이 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미리 여쭤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큰 그림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30일입니다. IMF 집행 이사회가 이제 열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게 될 텐데요. 이것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파생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이제 SDR 구성 통화에 들어가면 세계 기축 통화가 됐고요. 또한 그 국제적으로 중국의 위상을 확인받기 때문에 중국의 신용 등급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제 수요뿐만 아니라 준비 통화로서의 그 외환 보유고에서 위엔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DR 통화의 구성의 그 중국 위엔화 같은 경우는 한 14에서 한 16%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러 그리고 유로화에 의해서 삼위 그 기축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IMF 회원국들이 중앙 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1,036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5년 내로는 3,450억 달러까지 올라가고요. 10년 내로는 8,050억 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엔화와 관련된 투자 상품이 형성이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급격히 위엔화 보유를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위엔화가 국제화되면서 위엔화와 관련된 비즈니스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과잉 생산 해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AIB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그 AIB 같은 경우에도 그 가동이 됐을 경우 중국의 그 공급 과잉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엔화 그 대출 카드로다가 경제 활성화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쪽 이런 긍정적인 전망 쪽으로는 저희도 꼭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도 클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인데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좀 반등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CRB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하락세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 침체 국면에 빠져 있고요. 또한 1, 2선 도시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버블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통화 정책을 시켜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버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070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융기관의 부실 규모만 하더라도 무려 720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그 성장을 이끌어가겠지만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계속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 경제의 역할이 최근 들어서 수출 경쟁력이 꾸준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중국이 예전처럼 강력한 성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예. 원자재 시장이 잠시 그 반등은 줄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인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영향들,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